이어서 해피스님의 사고 읽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시간이 참 빨라가지고 어느새 5월도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 게, 야, 벌써 5월이 절반이 지나갔으니 이제 정말 조금 있으면 무더위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무더위가 왔다라고 하는 그 상황도 또 얼마 안 가서 곧바로 가을이 오면서 추위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 금세 찾아오겠구나. 그러면 또 올 겨울을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낼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아침에 불현듯 들었어요. 참으로 참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다. 그래, 방금 우리가 출현경을 독송했지요. 행들, 그러니까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행이라고 하는 거, 행 아닌 유일한 거, 열반, 요 구분을 할 수 있죠. 바로 그 번뇌라고 하는 거. 번뇌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고, 이 번뇌 위에서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는 거, 요런 것을 상카라, 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존재, 달리 말하면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중생으로의 존재의 삶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행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행이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존재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러한 영역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유일한 거, 그것이 열반이라고 불리는데, 열반이 행들로부터 벗어나 실현된다라는 이야기가 뭔가요?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행들, 이것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나요? 번뇌가 부서졌다.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번뇌의 있고 없음, 번뇌의 영향 위에 있으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행들, 상카라가 되는 거고, 그 번뇌를 다 부숴서, 자, 이렇게 번뇌를 부순다라는 것을 이제 경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누진이라고 말하죠. 누진명이라고도 하고 누진통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번뇌가 다한 삶의 실현, 그렇게 번뇌가 다 해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상황, 요런 형질을 열반이라고 말하고, 많은 동의어들이 있지만 또한 대표적으로 무위라고 하는 동의어가 있죠. 자, 이렇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그 무상. 이제 이 부분을 세간에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무상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조건들의 결합 상태를 내가 제어하지 못해서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그래서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그리고 이제 요런 그 무상하다라는 조건 때문에 생겨나고 무너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놓고 이제 세간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 뭐 대부분인 세상에서 무상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어떤 표현을 해요? 무상.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지 뭐 인생 무상이라. 그지? 인생 무상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이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행은 무상하다라는 삼법인이 말하는 재행무상 이 측면은 사실은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 뭐 덧없는 거, 헛된 거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완성된 존재 아니고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무상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서 존재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완성된 경지에서 이런 표현을 한다 하면 더 나빠지게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다행히 열반에는 무상이라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죠. 그것을 넘어선 상태가 돼요. 그러나 당장 우리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이 인간의 존재 상태로 보면 뭐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 상태를 갖고 있지 못하죠. 이럴 때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엄격히 보면 양면으로 봐야 되죠. 세상에서는 그것을 부정적 관점에서만 보아가지고 산다는 게 이렇게 덧없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여기에는 산다라는 것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고 이 조건들이 달라질 때마다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고정된 상황을 갖지 않고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제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무상해 덧없어 헛되다 이런 식으로 삶을 보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다양한 조건들의 제어라는 관점에 눈을 두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 제어되어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조건이 제어되지 않는 가운데에 생겨나는 결과 이 측면을 가지고 인생을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헛되다 덧없다 산다고 해야 산다라고 해도 사는 게 아닌 이렇게 부정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고 그럴 때 삶은 더 부정적인 퇴보의 영역으로 이끌리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무상이라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 그래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하지 않는 삶을 더 향상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제어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무상해서 덧없는 이런 측면으로 만나게 되지만 이제 삶이 무상한 줄 알아서 이 무상을 가라앉혀서 열반을 실현하는 삶의 향상이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지금 내 삶을 결과 맺고 있는 이 조건들을 주목하자. 그래서
지금 내가 제공하고 있는 이 조건들 가운데 열악한 조건은 일단 배제하자.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들로 내 삶을 채워나가자. 그렇게 하면 조건들의 결합으로 결과가 생기는 이 무상함 위에서 더 좋은 조건들을 채워나가는 이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는 나의 새로운 삶은 오늘보다 더 좋아진 내일, 더 덥다, 헛되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 무상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이 완성의 상태를 향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 무상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결과를 만드는 조건들에 주목해서 그 조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무상하기 때문에 더 좋은 변화, 조금은 더 향상되는 내 삶의 과정을 이끄는 이런 노력의 관점으로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을 보아야 되죠. 아무튼 오늘 아침 제가 벌써 5월도 중반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와닿는 데에서 참으로 이 무상함에 의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한 인생 무상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적절하게 준비를 잘 갖추어 가느냐, 조건을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헛되고 덧없는 퇴보하는 인생 무상으로 살아갈 거냐, 저 완성된 열반이라는 거기를 지향해서 조금씩 더 향상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이 무상한 삶을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양측면에서 인생 무상을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제 그런 무상하다라는 이것이 재행무상이라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우리 삶에 대해서도 정말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독성집 중에 풀과 나무 토막경이라는 경을 좀 살펴보았어요. 자, 몇 페이지였죠? 풀과 나무 토막경? 285. 예, 제5장 신행에 속하는 첫 번째 경이지요. 자, 요 경을 오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상류따의 1번 풀과 나무 토막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 잠부 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잘라서 함께 모은 뒤에 손가락 4개에 해당하는 만큼씩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의 것이라며 놓는다고 하면 비구들이여,
이 장부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모두 쓰고 모두 소진되어도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의 어머니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격렬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모든 행에 대해 염호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탐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 설법 시간에 경을 읽을 때는 같이 읽기로 했는데 제가 그 안내 없이 혼자 읽어버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서 함께 읽어주셨고요. 이렇게 우리가 무상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근본의 자리에 어떤 출발이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번뇌라는 거죠. 이 번뇌라는 것이 있느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없느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영역이 지시되느냐, 열반이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그것을 지시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박법우님, 번뇌라는 게 뭐예요? 좀 상이 병들 상태. 그래, 상이 병들었다, 전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서서 강의하지 않을 때는 우리 공부의 중심이 늘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어저께 아침 독송 시간에 이제 처음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삶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붙여놔 봤어요. 요게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번뇌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대충 여러분 이해하는 거니까 멀어도 보이는 걸로 생각하고요. 상과 수가 함께해서 심을 만드는 과정. 네, 심에는 상수라고 하는 요 과정이죠. 이때에 상이 병들었다, 전도되었다 하면 그것을 번뇌라고 한다. 그러면 번뇌가 있어서 번뇌의 영향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중생이라고 불리는 삶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번뇌가 없는,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럴 때에 이 삶의 메커니즘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영역을 소개하고 있다. 자, 이럴 때 이 번뇌가 상이 전도된 것이다, 병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삶의 메커니즘이 정말로 훌륭한 교재다 라고 하는 데는 이런 부분이 있죠.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도 있지만 이제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딱가에서 가래가 형성되면 거기서 견해 밑딱가로부터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유하는 의업의 과정이 있고, 그것이 신업, 구업이라고 하는 행위로 진행되죠. 그래서 신업, 구업, 의업이라는 업이 가래 때문에 집착된, 붙잡는 상태를 쉬라고 하죠. 이렇게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올라오는 이런 집착된 행위, 붙잡는 행위는 두 가지 결과를 남긴다고요. 하나는 상을 잠재시키고
하나는 식이 머문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뭐 우리가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단지 한 가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서 오셔요, 부부님. 어서 오세요. 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번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이 병든 겁니다. 상이 전도된 거예요. 라는 것은 결과를 놓고 번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전도된 상이라는 거, 그 이전에 전도 이전에 상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볼 때 상은 행위가 가래 때문에 집착된 상태로 유의적인 행위가 지어지면 그것의 두 결과, 하나는 식이 머물고 하나는 상이 잠재한다 라고 해서 잠재되어 있는 상의 무더기, 이럴 때 그러면 이렇게 잠재했다라고 하는 상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결정적인 표현이죠.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다. 김대희 부부님, 행위를 하거든? 이 행위가 가래의 영향을 받아서 중생이라는 유의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반복하려는 어떤 경향이 생겨서 잠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배부부님, 행위를 재현한다. 요거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단어로는 어떤 게 있을까? 행위를 재현한다. 그렇죠. 행위를 재현한다라는 게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을 재현하려는 경향이 쌓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재현하려는 경향이 참여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되죠. 이렇게 어떤 행위가 그 경향을 잠재해가지고 반복하게 되면 그거를 부르는 일반적인 말이 습관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버릇이라고도 하죠. 바로 그 버릇이다,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왜 습관이 생깁니까? 버릇이 생깁니까? 할 때 바로 경은 이런 행위가 업이 가래의 영향 위에 있다. 유의적이다라고 하면 식이 머무는 결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동시에 그 행위를 재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잠재한다. 요거 상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교계에서 상을 인식, 지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글쎄 사전적으로 그게 어떻게 좀 접근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상이라는 거 요런 거예요. 자, 요렇게 상이 잠재하면 그 잠재된 상이 문제는 유위다, 탐진치의 영향 위에 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번뇌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번뇌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2차 인식에서 무명이 처음으로 생겨나죠. 무명이 생겨나고 이렇게 번뇌로부터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의 결과로 뭐가 생겨나요? 가래가 생겨나죠. 요 부분, 가래가 생겨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래 위에서 행위하게 되면 상을 잠재시켜서 그렇게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 때문에 습관이 생기고 버릇이 생기고, 이런 측면으로 삶을 설명할 수 있죠. 자, 이럴 때에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번뇌의 영향을 받는 행들이라는 것이 중생의 삶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 박부부님, 중생이라는 이 용어를 설명하는 대표적 표현이 뭐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그렇죠. 그럴 때 무명과 가래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딱
딱가라고 하는 내면, 딱가가 뭔가요? 가래의 형성 과정이죠. 이 가래가 형성되는 내면의 과정이 있는데, 이 가래가 생겨났다라고 하면 집착된 행위를 통해서 상을 잠재시켜서 번뇌가 계속 더 커지죠. 그렇게 번뇌가 생겨나면 무명이 첫 번째 결과로 생기고, 무명으로부터 딱가의 과정이 진행되면 가래가 된다. 그럴 때에 부처님은 중생이라는 이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요거지만, 이제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나는 결과의 측면에서 뭐라고 말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이면 상이 잠재한다, 행위를 재현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바로 그때 이 행위를 담아가지고 어떤 수준의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유, 존재 이래 되는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이런 존재 아니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 요 불완전한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매 순간의 삶에서 이 불완전한 존재 상황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존재 상태, 연기된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생겨난 이 존재가 몸이 유지되는, 달리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순환해가지고 지금 삶의 시작 자리에 오게 되죠. 요거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지금 삶이 쭉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식과 명색으로 구성된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서 몸이 어느 순간 무너지겠죠. 몸이 무너지는 걸 뭐라 해요? 죽음이라 하죠. 몸이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져서 죽으면, 그때 연기된 식이 일단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어떤가요?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어서 식이 명색 없이, 쉽게 말하면 식이라는 마음이 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특징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서, 중생이라는 불완전 상태에서 몸이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져 죽으면 연기된 식이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성질 때문에 새로운 몸을 만나는 거죠. 그게 태어남이죠. 그리고 태어나면 다시 그 식과 명색의 존재가 노사를, 이렇게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죠. 요거를 뭐라 하죠? 식이, 명색이 무너져가지고 새로운 명색,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죽으면 요걸 또 반복하는, 요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죠. 정소상 부분이 요런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누가 윤회하는지 답을 말할 수 있나요? 윤회의 주체, 누가 윤회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말할 수 있죠. 식이라고 하는 것이 명색, 즉 색인 몸이 무너지면 또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잖아요. 식과 명색 중에 무너진다, 지금의 존재 상태를 잃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식이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명색, 즉 몸의 문제죠. 식이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윤회하는 그 자는 누구냐? 라고 하면 식이네 뭐. 식이 새로운 몸을 만나는 게 새로 태어나는 거네 뭐. 그런데 그 식이 어떤 식이라고?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떤 식이냐라고 하니
바로 이렇게 유의적인 행위에 의해서 머물고 늘어난 거, 그거를 경은 연기된 시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철선 고부님, 예. 요게 답이거든. 윤회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주제에 누가 윤회합니까? 윤회를 하기는 합니까? 한다면 누가 윤회합니까? 라고 할 때 식과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을 이어가는 것 태어남이다 하고, 그렇게 태어남이 있을 때 죽고 또 태어나면 이걸 윤회라고 해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윤회하는 그 자는 누구요? 라고 하면 연기된 시기다. 아뜨만, 신두교가 말하는 아뜨만 아니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시기, 몸이 무너질 때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난다. 윤회, 연기된 시기다. 이렇게 윤회의 주체를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 바로 이런 이야기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경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떻게 해요? 시기, 한평생 살아온 그 몸이 무너지니까 새로운 몸을 만나잖아. 요거 뭐라고 하겠어요? 시기, 이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윤회, 이러니까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15번 상류따가 시작을 할 수 없은 상류따예요. 이제 이 상류따는 바로 이런 우리가 이건 뭐 이 메커니즘이 답이죠. 이 메커니즘에서 설명되는 바로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으로의 상, 그 전도된 번뇌라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누가 연기된 시기, 요런 중생의 삶에서 언제부터 윤회하기 시작했을까? 라고 하는 그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왜 알려지지 못하나요? 바로 그 끝없이 먼 출발 자리는 이렇게 번뇌라고 하는 잠재된 것에 의해서, 또 그 결과로 생겨나는 무명과 가래, 요것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죠. 보는 능력이, 요런 번뇌 없음,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면 윤회가 시작된 그 출발점을 보자 라고 할 때 방해하는 게 없어서 보겠죠. 그런데 중생이다 라고 할 때는 무명과 가래가 방해하고 있어서 볼 수 없다. 네, 요런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뭐 제가 요런 그 삶의 메커니즘을 좀 확대해서 그려놓고 여러분들 이제 모든 공부가 이 위에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느라고 오늘 풀과 나무 토막경을 소개를 했고요. 원래 생각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경에 이어지는 이야기 다음 주에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 문구가, 이 문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그대로 설명되고, 그때에 모두가 궁금해하는 윤회의 주체, 연기된 식, 이 답이 뭐 그냥 시각적으로 드러나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설법 마치고요. 그래도 계획보다 한 10분 더 했나? 10분, 5분 넘어간 것 같네. 다음 주에 하여간 여러분 요 풀과 나무 토막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점 말하기로 하고 자, 오늘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